대한민국 헌정회 제2차 정책 세미나이자 한국대정학회 2차 정책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대정학회 회장 이철입니다. 일단 경례를 생각하겠습니다. 박태하 대장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하 대장님이 계속되면서 박태하 대통령이 계속되면서 국가부채 문제가 중요 현안으로 대두되면 어느덧 국가부채가 국민소득 대비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위기 최후의 보루로서 금융부실을 떠안던 재정이 이제는 가계 기업 부분에 비해 상대적 건전성을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국가부채의 추세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공기업 부채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정책수단의 하나인 재정부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실시해 봄으로써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국가재정 문제를 조망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특징에 따라서 제일 먼저 유인학 대한민국 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께서 개회사를 선언해 주겠습니다. 존경하는 헌정의 정부회장님 그리고 국민조장님, 여기 참석하시는 우리나라의 국회 경제계 시민단체 대표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의 피아땀으로 민주화도 제대로 실현했지만 세계 10대 경제가 물론 6대 경제 대국이야. 그러나 2017년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680조인데 작년에 1000을 넘고 지금 1134조 6천억입니다. GDP 국 시민단체 합체 아버였습니다. 오늘 정말로 나라를 위하는 그야말로 애국심과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우리 선조가 되기 위해서 부채 국가를 남겨주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꼭 기록되기 위하여 오늘 이 세미나를 합체 하였습니다. 오늘 정말로 나라를 위하는 그야말로 애국심과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우리 선조가 되기 위해서 부채 국가를 남겨주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꼭 기록되기 위하여 오늘 이 세미나를 기획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재정 준칙을 이제는 이런 식으로 토론하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논의할까 합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과정에도 이 토론회를 하도록 도와주신 정대철 회장님, 그리고 재정경제학회 오늘 후원을 해주시는 우리 또 한국경제팀장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건전한 재정 안전성이 있는 대한민국을 유지 발전하는 데 공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전 세계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보니까 전직
의원들이 또 35명이 오신 것을 제가 얼핏 봤습니다. 재정 전문가이신 나 의원님, 장 의원님, 서 박사님 여기 포함해서 많이 오신 것을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공보물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라.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2차 대전 후에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85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공히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하나가 소니를 포함한 일본의 10개 큰 전자회사 이익보다도 높다. 대한민국이 자랑하고 있는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5가지가 있다. 지하철, 공중변소 시스템, 산림녹화, 건강보험, 그 다음에 인천공항. 이게 적어도 세계 5개 아니고 인천공항은 세계 19년째 1위다. 한국이 GDP가 세계다 10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13위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GDP 대 정부 부채 비율이 54.3이고 이것이 세계 10개 선진 비기축통화국 그의 평균율 52%도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그런다고 하는 것을 며칠 전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뛰어넘으려면 건전 국가 균형 예산과 재정 규칙을 도과해야 된다는 것을 또 잘 알게 되었고요. 그 균형 예산을 하지만 재정 준칙이라는 것이 잘 몰랐는데요. 보니까 건전 재정 규범을 갖고서 좀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 알리에서 못 넘어가게 만드는. 그래서 어느 정도 넘어가면 또 건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유인학 의장님 보니까 90개국이라고 어떤 책에 보니까 105개국으로 늘어났구만. 105개국으로 넘어가고 튀르키예하고 한국과 OECD 국가 중에서 두 나라만 37개국 중에서 지금 만들더니 이거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요. 여하간 2020년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것을 아직까지 못하고 2023년 윤석열 정권에서 수정해서 하겠다 보니까 꼭 당선이 아니라 일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삼석 위원장이 나와서 토론하겠다는 건 너무 날씨같습니다. 토론 잘 하시고 좋은 세미나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1부 마지막 순서로서 나오 의원 대한민국 환경의 기획재정위원장님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건전회가 주최하고 재정학회가 주관하는 재정 건전화를 위한 토론에 제가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균형 예산과 재정 건전성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아주 좋았습니다. 1997년에 IMF 외환위기와 2008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빠른 시기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재정 건전성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360조밖에 안 되던 국가 부채가 5년 동안에 1000조를 넘어서게 되고 국가 부채 비율이 32%에서 40%선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더 늘어나기 전에 우리가 재정 준칙을 걱정하여서 더 이상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국가의 정책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 준칙이 마련되면은 국가의 급격한 부채의 증가를 막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효불능한
예산 지출을 억제하고 또한 예산의 효율을 갖다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재정 준칙을 결정해서 그와 같은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105개 나라가 다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볼 때 경기 침체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궁금해한 점이 있어서 이런 점을 약간 보완해서 하루속히 재정 준칙이 법제화되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크게 빚을 안 지고 상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정 준칙의 법제화가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촉구를 합니다. 이상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곧이어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2부 주제 발표에서는 김성태 분석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전 대전학교 회장님께서 끝까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회주연구원 원장 김원장입니다. 일부에서는 세 편의 논문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발표에 앞서서 사실 대상의 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엄청난 금융 위기가 왔을 때 결국 재정이 금융을 구했습니다. 160조에 달하는 공적 자본을 아주 적시 때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은 건전 재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는 정부가 많은 재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달하다 보면 전체 자금시장의 유동성을 제약해서 결국 이자율을 상승시켜서 이자율 정리에 따라 필요가 되고 또한 국가 재고가 점점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국가 정부의 어떤 전체 위기가 높아져서 위험 활동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한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잘 아다시피 우리는 중앙 재정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미래로 간다면 2055년에 부과된다고 전망하고 있고 그것도 결국은 명시적으로 우리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가 재정이 고갈되는 경우에는 다 서포트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두 번째 논문에서는 국회예산 정책처의 이은경 과장님이 우리가 공기업의 그러니까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의 엄청난 부채 이게 결국은 다 우발적인 국가 채무가 될 우려가 많은데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건데 이러한 숨어있는 잠재적인 불안 요인인 공기업의 이제 재무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날카로운 지적을 해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교수님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세 분의 논문을 차례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약상 발표자님께서는 20분 정도의 발표를 맡겨주시기 감사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K자의 이광 목사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DI의 이광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KDI에 21년에 입사했고요. 그 전에 12년 동안 우리 예산정책처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고소한 식당에서 12분 동안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큰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해주신 대한민국 환경부와 한국재정학회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국가채무의 장단기 증가와 시사점입니다. 많이 학술적이지는 않고요. 그냥 정책 세미나에 맞춰서 정책적인 부분만 맞춰서 좀 듣기 쉽게 이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전후에 국가채무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단기적으로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장기 재정 전망에서 2060년이나 2070년까지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재정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예정처부터 KPI까지 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래서 국가채무가 몇 프로일 때 적정한 거냐, 얼마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냐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은 아니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째에 적정 국가채무 수준과 시기별로 국가채무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전후의 국가채무 증가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몇 번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97년에 외환위기 때 GDP 대비 국가채무 11%였고요. 이때 이제 한 10% 정도 외환위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3년에 공적자금 부채 전환인데 사실은 공적자금도 IMF 외환위기 때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치면 거의 외환위기 때문에 20% 정도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27%였는데 이게 이제 10년 동안 한 10% 정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로나19 확산이 이제 2000년에 이때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이제 2018년부터 24년까지 좀 나눠서 보면요. 우리나라 2019년에는 37.6%였습니다. 2020년에 40.6%로 6%포인트 올랐습니다. 사실 이 시기 선진국 일반 정부 부채를 보면 2019년에 104%에서 2020년 123%로 18.9% 올랐거든요. 거의 19%. 그래서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많이 안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9년 대비 22년을 보면 우리나라는 22년에 49.6%로 12%포인트 올랐습니다. 일반 정부 부채를 보면 104%에서 123%로 올랐다가 22년에 112%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8.5%포인트 올랐거든요. 선진국 평균보다 우리나라 같은 시기에 국가채무가 더 많이 올랐다. 물론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방어를 하면 국가채무와 일반 정부 부채는 부채 범위나 아니면 회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 정부와 부채를 비교할 수 있는 D2가 2022년 때 나오려면 올해 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시기에 이 국가채무 증가를 살펴본 결과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이 21년이랑 22년에 이 확장적 재정기조를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국가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다행인 거는 이제 23년부터 재정기조를 전환을 해서 기초재정 수지 적자를 1.7 정도로 이제 줄여가는 계획이거든요. 이게 이제 재정력을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 최수 결손이나 경제 성장 둔화 같이 경제 재정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됨에 따라서 이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해서는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기 재정 전망인데요. 제가 장기 재정 전망을 한 건 아니고 대표적인 장기 재정 전망이 이제 정부, 그 다음에 KDI, 그 다음에 나보에서 그거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구 구조가 저출생 고령화로
가고 있습니다. 88년 보면 딱 삼각형이 이제 2020년에 마름콜, 그 다음에 50년, 70년에 역상역형이 뚜렷해지는 인구 구조고요. 그래서 2020년 정부의 장기재정 전망을 보면 2060년에 GDP 대비 81%까지 올라간다는 전망입니다. KDI 김학수 박사님이 하신 장기재정 전망을 보면 총 수입은 이제 GDP 대비 26%에서 23%로 떨어지고 총 지출이 이제 29.9%에서 35%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그 결과 수지 적자들을 부가점으로 누적시키다 보면 2060년에 144%까지 올라갔다. 그러고요. 나보의 2022년 장기재정 전망 결과치를 보면 2060년에 161%, 그다음에 2070년에 192%까지 올라간다는 장기재정 전망입니다. 이 장기재정 전망들 결과들 보면 이제 사실 인구 고령에 따른 세입 감소나 복지 지출 증가 때문에 미래 재정 부담은 당연히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시사점이 있고요. 향후에 이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정부가 81% 만들기 위해서는 2040년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GDP 증가율에 맞추거든요. 그래서 의무 지출은 높이지만 사실은 대량 지출은 굉장히 갈리합니다. 그래서 KDI나 나도 국가재정 전망을 보면 특별한 지속 가능성 분석 검증을 하지 않더라도 이 정부처럼 대량 지출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재정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경제 주체들이 인식을 하면 그때부터 사실 돈이 듭니다. 채권을 발행할 때 높은 이자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집을 사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거나 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사실 이전보다 돈을 더 많이 줘야 사실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거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장기재정 전망, 140%, 160%까지 올라가는 전망에는 사실 고령화랑 되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현재 재정 시스템상 국가채무 전망에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이자로 월급을 타야 된다. 이거는 사실 감당하기 어렵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오늘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교육 사업 같은 걸 오늘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잘 교육을 시켜서 더 좋은 직장을 보낼 수 있고 한다라고 하면 돈이 없더라도 국가채무를 빌려서 오늘 재정 사업을 먼저 쓰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잘해서 조세로 수입을 낸다라고 하면 사실 오늘 먼저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도 이 감당 가능한 수준 안에 있을 때 사실은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국가채무에 대한 편익은 장기적으로 유동성 제약을 받는 가계나 정부의 소비를 평화화시키면서 세대 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라는 편익이 있고요. 비용은 국가채무가 막 늘어나면 이게 이제 이자율을 상승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경제 활동을 할 때 높은 이자 비용으로 경제 비용이 늘어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편익과 비용이 만나는 수준에서 사실은 적정한 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해외 연구에서 이 적정 국가채무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는 연구를 보면 아이아가리 맥그리스타는 페이퍼에서는 약 3분의 2, 66%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유명한 페이퍼죠. 레이나르트 로고프에서는 90%가 넘으면 이때부터는 경제 성장률을 크게 하락시킨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다음 홀돈의 논문에서는 이 레이나르트 로고프가 틀렸다. 그래서 이거를 틀린 거를 조정을 하고 다시 해보면 90%가 넘으면이 아니고 30%만 넘어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성장률이랑 국가채무 비율 간에는 분석 대상 기간이나 국가에 따라서 유리하게 변화한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 이후의 논문들을 보면
이제 임대치가 77%고 개도국은 이보다 남은 64%다라는 논문이 있고요. 치체리티 같은 경우는 90% 정도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성장률에 따른 국가채무 수준 찾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은 60%냐 90%냐 어느 게 적정하냐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들도 있고요. 2009년 조성원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최저 국가채무비율 56.2%를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개방경제 같은 경우는 그보다 낮은 35.2%. 또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인데요. 현재 세대가 혜택을 받는 지출, 그러니까 사회복지 지출이나 공무원 인건비 같은 재원은 조세수요하고 미래 세대가 혜택을 받는 지출, 교육이나 R&D, SOC 같은 재원은 국가채무로 조달을 하자. 어차피 국가채무는 미래 세대에게 넘기는 빚이기 때문에 그 세대들이 혜택을 받는 지출은 이 국가채무 재원으로 지출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2016년 교육 SOC R&D 부분 분야 지출이 GDP의 5.5%입니다. 그게 2020년 5년 동안 6.1%, 매년 GDP의 0.11%포인트씩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정수지 적자에 매년 0.1%씩 높여서 가는 방향으로 이제 그 2016년 장기재정 전망과 붙여서 해보면 2025년에 GDP 대비 50%, 35년에 60%, 그리고 45년에 71%, 53년에 81%, 2060년 91% 정도로 계산됩니다. 시기별로 이제 50, 60, 70, 80, 90 정도로 이제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재정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국제기관연구원 이영경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감찰관과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두 번째 발제를 맡았는데요. 먼저 이 발표에 앞서서 제가 지금 이제 발제하는 자료는 저희 이번 2022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 있는 중점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한 분석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자료들을 보여주는 여기를 보시는 기관들을 보시면 굉장히 낯익은 기관들도 있고 그다음에 낯선 기관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정보들도 좀 충분히 제공해 드리면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리고 그 자금을 조달을 함에 있어서 어떤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국가는 어떻게 안전적인 보증을 위해서 우발채무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부투자기관법, 정부산하기관법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다가 2007년에 통합이 돼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300개가 안 되는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2023년 1월 기준으로는 347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지금 제가 여기 공기업부채 및 재무건전성 추이라고 했는데 여기 해당되는 공기업이 32개 기관입니다. 32개 기관인데 우선은 다른 기관들의 유형도 있는데 준정부 기관이라는 것도 있고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정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기업이라고 굳이 이제 말하는 것은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자체 수입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체 수입액이 전체 총수입 중에서 50%를 넘는 경우에 공기업이라고 하고 이 중에서 특히 자산 규모가 2조 원이 넘거나 그리고 총수입액 중에서 자체 수입액 비중이 85%를 넘는 이 기관들을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특별히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형 공기업은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거의 이제 한국전력공사와 이 발전자회사에 만듭니다. 우선 발전자 산업 그리고 이제 그 주목지수로 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만들고요. 그 시장형 공기업 12개고 그다음에 준시장형 공기업 19개인데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국토교통부의 SOC군이 많이 포진이 돼 있고 시장형에는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공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보시면은 드문드문 있는 것이 이제 브랜드 코리아겠죠. 문체부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국 마사회 이런 것들이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합니다. 이런 공기업들은 우선 제가 여기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체 수입액을 이제 발생시키려면 이 자체 수입액은 거의 다 이걸 어찌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 분석을 좀 뒤쪽에다 이제 할 텐데요. 이게 그 2017부터 2022년까지 가는 요 공기업의 부채 비율의 증감과 그다음에 과거에 2004년부터 2012년도 간에 그 공기업의 부채 비율을 조금 제가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 조금 차이를 보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2021과 2022는 거의다가 에너지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과거에는 2004년, 2008년 이럴 때는 주된 그 공기업의 부채 비율의 증가 원인은 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였습니다. 그래서 두 시기간의 양상이 좀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LNG라든지 이런 그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외부요인 문제에 관한 거고요. 과거에는 사실 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그 주공이죠. 대한주택공사가 합병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합병하면서 경쟁적으로 하던 우리한 택지 개발 사업권이 뇌관일에서 굉장히 부채 비율이 급등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과거 10년과 지금에는 좀 양상이 다르더라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융부채가 많이 이제 발생되는 가지고 있는 주요 공기업별로 이제 부채와 부채 비율을 보여드리는데 상위단에 있는 약간 보라색 에너지 공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색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은 우리의 자원개발, 해외 자원개발을 해서 자주율을 사실 높이고자 했던, 자주율을 확보하고자 했던 그 자원개발 사업이 사실 많이 이제 망가지면서 한국석유공사나 그다음에 광해광업공단, 여기는 광물자원공사가 사실은 원래 있었는데 광해공단에 지금 수합병되면서 광해광업공단으로 이름이 이제 달리 집필되지만 지금 광물자원공사의 이제 부채 비율을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성적으로 굉장히 이제 수익성도 안 좋고 전문 건전성이 안 좋은 대한축산공사, 요 회색 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 세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이렇게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여전히 이제 그 기업이 공기업이 굴러가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자금 조달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정부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자금 조달이 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노란색으로 LH 경우에 지금 현재 보시면 부채 비율이 2017에서 2022로 올수록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LH의 자본으로도 많은 역할을 했겠지만 사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근래에 좋다 보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LH에서 이제 그 단기 순이익이 어떤 때는 4조도 났다가 3조도 났다가 이런 식으로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부채를 많이 상환하고 그래서 부채 비율이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의 공기업의 부채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에너지 공기업, 전력공사와 가스공사가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22년 말에 459%입니다. 그리고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지금 492%를 넘었는데요. 지금 이게 아마 연별 기준이었었는데 별도 기준이면 사실 아마 그 500%를 넘은 걸로 저희가 추정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정과 가스공사가 굉장히 사실은 부채 비율을 봤을 때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2004년하고 12년을 제가 이거는 이제 저희 책자에도 없고 사실 저희 중점 분석에도 없는데 제가 예전에 과거에 분석을 하면서 다시 이제 분석을 한번 뒤집어봤어요.
봤더니 그 한국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지금 시기와 똑같이 과거에도 그 2008년부터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과거에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2022년까지 누적된 그 여기에 대한 미수금에 대한 이자가 한 1조 원 가까이 갔습니다. 그거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냥 그 안정화시킨다고, 그러니까 연료비 이 미수금을 안정화시킨다고 유보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가스요금의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다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까지도 지금 사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 사실 보고서에는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미수금이 지금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스공사의 이 구조는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천연가스를 사서 판매하는 동력을 하기 때문에 사서 팔고 사서 팔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는 한 가격이 현금화되지 못하면은 여기에 추가로 사야 될 돈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금융부채가 굉장히 급증하는 그 유동성이 부족해서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금융부채가 급증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 가까이 올라가는 금융부채가 올라가는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한국가스공사와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그다음 해외 자원 개발을 하던 한국석유공사, 그다음에 광해광원공사, 그다음에 굉장히 지금까지 과거부터 좋지 않은 한국 대한석탄공사, 그리고 이제 한국철도공사도 사실 보면 영업손익이 마이너스거든요. 이렇게 많은 이제 공기업분들이 부채 비율도 좋지 않고 사실은 수익성도 사실은 나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전체 총 부채의 70% 넘게를 금융부채, 그러니까 외부에서 차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국가가 뒤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암묵적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공기업의 이제 부채 요 구성 비율에서 사채나 그다음에 금융부채가 총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제일 높은 곳이 대한석탄공사고요. 이 그 사채를 발행하는 공기업들은 국가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가져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색깔 맞추는 부분들은 사실 투기 등급이 담깁니다. 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2020부터 2022년까지 독자 신용 등급은 다 투기 등급입니다. 그다음 철도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SR,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유인하고 있는 LH 등급도 사실 투기 등급이지만 전체적으로 국가 신용 등급의 유사한 수준으로 최종 신용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8개 국가의 평균 이제 9.8%의 비율을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사실 이 공기업의 공사채 부분은 사실 국가의 빼입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장님은 제가 사실 과거 같았으면 칼같이 잘랐을 텐데 마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약간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강구 박사님의 우리나라 국가 채무의 어떤 수준이 위험하다,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논문과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 공기업의 국가 우발 채무 보이지 않는 폭탄인데 폭탄을 안고 간다. 따라서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실천적인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핵심 오늘 제 생각에는 오늘의 어떤 토론의 어떤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 서울시립대학교의 김조규 선생님이 재정 건전성 관련이냐 재정 보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1시간 좀 지나서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식사에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또 언제 이런 중요하신 우리 사회 대원론들을 앞에 두고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마학회에서 오랜만에 그걸 제가 잠깐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런 회장입니다. 이게 많으신 이렇게 중요한 분들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같은 거 토론을 가다 보면
그만큼 이제 헌정회와 재정 학회가 좀 처음 있었는데 매우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칙 법안이 작년에 본격적으로 발의가 됐잖아요. 지금 이제 집을 걸지는 않았지만 저희 그 심정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근데 이 지금 공전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회기는 이제 끝나가고 지금 기차는 떠나려고 그러는데 승객을 지금 있어서 매우 아쉽다. 만약 우리 헌정의 그 대선배님들이 작년 법안이 제출될 때 미국 충격의 심정으로 법안의 중요성을 한번 사회적으로 강조해 주셨다면 훨씬 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또 빠른 것이고 지금 많은 국제사회가 한국이 도대체 언제 이 재정 준칙을 도입한다는 거냐 못하는 거 아니냐 우려가 큽니다. 매년 지금 재정 준칙 그 얘기가 나와요. 국회 시험평가서는 봄 가을로 상에서 매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곧 된다 게 벌써 지금 몇 년째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면 약속을 못 지킨 채 가중처벌되는 거예요. 선전은 다 해놨는데 우리가 한국 훌륭하다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도입한다 하니 아직 부차가 이제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버티고 있는데 버티기 전에 이렇게 모범적으로 준칙을 한 그야말로 이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점점 실패하는 게 아닌가 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만 하겠습니다. 적자가 왜 날까요? 지금 최근에 적자 규모가 작년까지 해마다 100조 원이었습니다. 3년 동안. 112조 원까지도 간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 GDP에 우리가 2,200조니까 지금 5%에 이제 육박한 부채입니다. 4% 넘는 건 이제 기본이고요. 5%를 뭐 재집되라듯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재정 운영 때문에 한번 혼용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GDP 대비 2%에 근접을 하니까 이 사람이 아래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균형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하느냐 잘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처가 늘어난 것은 IMF 때 그때 공급 자금을 나중에 상환을 했어요. 아까 말한 공기업들이 다 먼저 그 구조조정 가서 하기로 하고 공사세 마련해서 그거를 나중에 국제전을 하면서 많이 이제 늘어난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책임이 다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관리에 엄중함을 물어서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은 100조 원이면 100조 원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적세기함을 느낍니다만 왜 이렇게 적자가 확대되었을까 보시면 아시죠? 여태까지 우리는 세입내 세출 오랫동안 지켜왔어요. 근데 이제 복지 정책을 하면서 적자가 이제 상시화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1% 내외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3%대로 확대가 되기 시작한 것은 결국 지난 정부에서 적극재정이라는 단어가 정책적으로 활용되면서 그러니까 국민의 모든 삶에 국가가 역할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해라, 써라. 이래가지고 19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조가 전환이 조금씩 됩니다. 그전에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당장이 적자 내면 안 되고, 심지어 그 지방증권 지역균용제도도 적자가 늘어난다니까 대통령이 물러버리는 때였거든요. 그러나 19년부터 결국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이제 재정을 활용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에 많이 따라가는 면도 있고요. 또 시기적으로도 정부가 아주 뭐가 바뀌면서 새로운 기대가 피출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적극 재정이 이제 큰 요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기를 돈으로 때우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돈을 못 때웠다면 가난해서요. 재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몇 방씩 맞지 않았습니까? 비싼 이거 70년 같으면 꿈이라 뻗겠습니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지만 세입결선 때문에 걱정이 된다 싶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이 확 줄거나 적자가 나오고 지출이 너무 늘면 이제 적자가 나오는데 한국은 물론 지출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적자죠. 이거 다 말씀드렸고요. 선하시게 그랬지만 재정을 좀 과감하게 써야 한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등장한 것도 이유는 있습니다. 뭐 충분히 역사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지만 엄연한 현실적인 제약 하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미국밖에는 전 국민에게 현금 부채 나라가 없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OEC에서 나온 자료예요. 최근에 이제 세입 결손 때문에 올해 또 적자가 터지겠구나. 지금 세입 결손이 얼마나 될지 봐야 되는 거는 최소 30-40조 정도 아닐까 한다면 애써 지금 재정 건전화 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많이 지금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계속 상황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적자가 늘어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결국 복지 예산의 비약적인 증가입니다. 그러면 2016년 대비 6년 동안 막 20%씩 늘어나고 있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떡스라 해가지고 퍼져 있는 복지 예산을 다 모아보면 GDP가 어떤 거냐. 지금 과거에 4% 정도를 복지 수준이 열악했는데 이제 12%까지 올라왔어요.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우리 국세 수입이 20%이기 때문에요. 보통 20%가 요즘 많이 가서 22, 23까지 와 있지만 이거 다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국세 수입의 절반이 넘는 돈이 복지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중복지국가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22%가 고령화 국가조정위원회 수행한 것인데요. 2050년, 60년이 되면은 24.5, 27.1 돼서 지금 총수입을 다 넣어가 안 된다는 거죠. 총수입된 부채, 총수입 지들이 총수입 비율이 25%, 30%잖아. 찍는데 지금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현재 제도를 그대로 갖고만 있어 그렇다는 거죠.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제3자가 비약적으로 확대하고 물가도 또 인상은 당연히 부분을 했는데 중요한 건 고령화가 속도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고령화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러니까 일단 저희 베이비 부모, 제가 1966년이니까 베이비 부모 2차 세대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75세가 되면, 80세가 되면 고령화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 뭐 걱정입니다. 앞에 안 보여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복지지출 소모의 주요 세대로 가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진짜 베이비부가 완전히 은퇴하기 전에 경쟁이 남아있을 때 연금보험료도 올려서 같이 내야 되고요. 건강보험료도 올려서 그래도 내주고 가야 돼요. 근데 다 나이 들어서 바꾸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되면 저희한테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유지가 안 된다면 저희 늙은 세대의 될 사람만이 아니라 당시에 젊은 청년들 모두 다 비극을 맞거든요. 재정 위기가 닥치면 살아남는 부동산 자산 없고 살아남는 주식 없고 뭐 말 못합니다. 아직도 저 광화문에 있는 큰 빌딩의 일부는 외환위기 때 여기에 팔려서 지금 본사들이 다 턱자에 다시 회수하고 싶다는 안 줍니다. 고가로 몇 돈씩 주지 않으면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북부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다 헐값에 나갈 것이고 대단히 두렵습니다. 금융위기보다 더 무서운 게 재정위. 금융위기는 재정이 뜻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재정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최고의 보호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외환위기 당시의 금융위기를 은행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재정 국격자금 120% 들어가지고 구해준 거예요. 국내 세금이. 그때 우리 부채 비율이 10몇 %. 10% 초반이었어요. 정의적인 데는 없었어요. 그래서 IMF 관료들이 왔을 때 당시 한국을 뒤져보고 부채 비율이 10%라는 걸 보고 아이나라가 절대 망할 리가 없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부동산을 엄청 샀습니다. 자기 금융병 들고 가지고 한국 걱정하지 마라 하도 돼 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고령화 대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뭐 공유당의 얘기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목소리는 그냥 많이 황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고자 이게 나왔고요. 뭐 앞으로 재정이 얼마나 나빠질지는 시장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KDI는 국민연금에서 오는 적자 제외하고도 144조 2060년. 나보는 못했는 144%가 실질되고요. 실이죠. 지금 나보는 이제 10%까지 올라간다고 했고 기재부는 그 전에 잘 노력해서 어떤 40년에 100% 미만 98%에서 막아보겠다고 해서 그거는 희망사항이죠. 지금 그 장기적인 재정 위험은 뭐 어느 기관과 어느 연구자는 막론하고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더 걱정해 주는 데가 있어요. 지금 피치나 S&P, 무디스, OECD도 매년 경제보고서하고
제스를 하죠. 그 월드뱅크. 한국에 대해서 딱 세 글자 고령화겠습니다. 그걸 조심하는 정도가 너희들이 과연 고령화를 잘 넘길 수 있겠어? 우리도 못했는데 일본도 못했고 다 못했는데 너희 그 정책 수준으로 과연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들게 접근했던 고령화를 넘길 수 있겠어 두고 보자. 그래서 계속 올해도 작년에도 꼭 공개적으로 고령화로 인해서 한국의 재정 문제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지금부터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장이죠, 사실은. 경고장이에요. 근데 정작 다른 애들은 후보자라고 이렇게 눈 뜨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한참 뭐라 그래서 장기 재정 위험 이런 얘기하면 뭐 피곤하다 이런 걱정입니다, 사실은. 근데 오히려 외국에서 한국의 미래 재정 위험을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왜냐? 한국이 지금 괜찮아요. 거시기업 펀더멘털 좋고 아직도. 근데 이 국가의 장기 국채가 몇 년까지죠? 30년입니다. 여러분 한국 고령화 위험이 있는데 장기 국채를 사겠어요? 30년 동안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한국에 보면 앞으로 10년 안에 20년 안에 디폴트 위험이 없다고 못하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저 사람들이 그 장기 국채 10년, 20년짜리, 30년짜리 사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정부 국채인데도. 그래서 이런 신용평가 기관이 우리는 별로 지금 오히려 위험해야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보고 있다. 아주 준칙은 뭐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아권 일부 국가 빼고 다 몽골도 한다고 하고 합니다. 남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하는데 아시아는 조금 소극적이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IMF 외환위기 이후에 이미 다른 국가들은 1차 재정 지출 다 도입했어요. 채무 비율 90%, 재정적자 3% GDP 다 했는데 이거 갖고도 금융위기 때 너무 튀니까 부채 비율이 일단 쓸 거 쓰고 부랴부랴 또 더 강화를 했습니다. 지출 준칙까지 갖고 왔죠. 그리고 지금 IMF에서는 코로나로 재정이 많이 망가졌으니까 빨리 회복해라. 그래서 3차 재정 중식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뭐 영차예요, 영차. 제로. 그 밖에서 지금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신을 해주는지, 저로서는 감사하지만, 중요한 거는 반이었다는 거죠. 반이었다는 거. 우리 부채비율 아직 낮으니까 문제 없고. 전혀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제2대 은행이 망하는데 재정이 부실하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나라는 왜 재정이 특히 중요하나 이렇게 준칙을 도입하고 헌법에 올려놔야 될 정도 재정을 다른 나라보다 더 타이트하게 왜 그래야 돼? 왜 이렇게 인색하고 정말 쓸 때는 써야 되는데 왜 안 쓰려고만 하느냐 맨날 재정 건전만 얘기하는데 오히려 저는 핀잔을 많이 먹어요. 지겹다. 근데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 아직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지금 분명한 국민과 노동력과 경쟁적인 업계 기업 그다음에 아직은 괜찮은 점 이거 빼면 한국은 무엇으로 어필하겠습니까? 우리 자연자원도 없고요. 미국할 때 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는 하다못해 관광지에서 팔아가지고 유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울산바이오 팔 겁니까? 성산 일치통을 연구해 줄 겁니다. 없어요. 국가 자산이. 지금 몇 경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자산은 아까 말씀드렸죠. 재정 위기가 오는 순간 이거 순간 휴지. 그러니까 그건 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큰 광원에 있는 큰 빌딩 말고. 그래서 재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국가가 그러니까 소규모 개방 경제는 뭐냐면 결국 활짝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규모가 작아서 충격이 오면 세게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버텨주려면 두 가지가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쪽에 숙명이라고 제가 하는데 우리 경제의 숙명. 첫째는 튼튼한 재정이죠. 당연히.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충분한 외환보유고. 우리는 완전히 대외 교육을 못 하니까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지면 큰일 납니다. 환율 불안정성이 생기고 모든 손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지금 GDP에 몇 프로입니까? 30%? 53개월 한 600도 될 겁니다. 30% 가까이 쌓아놓고 있어요.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뭐하러 이렇게 많은 걸 쌓아놓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싹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격이 올 때 소화를 못하니까. 재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의 승용상 재정 위기는 크고 작은 외국의 충격에서 경제와 국민을 지켜내기 위한 일종의 버퍼인 거죠. 기반인 거죠. 그래서 다소 인색하지만 재정에 대해서 건전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 한국의 어떤 순간적인 현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준칙을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재정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만약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나온다면 지난번에 그리스, 스페인 한 번씩 다 했잖아요. 한국을 치렀는데 다음에 치러야 될 건 여기입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같은 유럽권인데도 국채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헌법에 박아놨잖아요. 그런데도 재정을 못 지키고 재정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헌법에 넣고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부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상위 종합토론과 상위 일정에 대해서 이철인 시장님께서 잠깐 발표하겠습니다. 새우에 너무 감사드리는 것이 오바된 것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 피곤하니까 한 10분 정도 휴식하시고요. 4시부터 3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위원님께서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먼저 토론을 해주시고 자리를 쓰시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윤석열 위원님은 기획재정부 차관도 지내시고 재정 전문가이십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토론해 주시고 자리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국회에서 대선배님들 모시고 후배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입니다만 저희들이 해야 될 이 토론회를 대한민국 헌정의 대선배님들께서 얼마나 나라의 국가 재정을 걱정하셨으면은 이 제목으로 해서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걱정하시는 그것에 맞춰서인지 아니면은 우리 오늘 전문가 세 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아마도 될 정도의 그런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강구 박사님께서는 저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또 논문을 썼습니다만 논문 한 편을 한 그런 정도의 아주 일레버레이트된 그런 토론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IMF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1997년 IMF 때에 제가 공기업 구조조정을 직접 했는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정책국장, 공기업국장도 하고 또 차관도 했습니다만 이은경 과장님께서 공기업의 부채 관련돼서 아주 상세하게 토론을 해주셨고 발표를 해주셨고 또 우리 김은철 교수님께서는 저하고 오랜 인연으로 이렇게 재정에 관련돼서 아주 관련된 사항들을 말하여 컴프렌시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먼저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조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좋은 토론 또 아주 국가 살림 재정을 걱정하는 데서 야당인 민주당이 직접 이 자리에서 함께 토론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좀 유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저는 19대 때도 4년간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고 또 21대 4년 동안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 감사를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경제재정 소위에서
지난번에 지난 정권에서 제안했던 말하여 제가 좀 이따 그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그 재정 준칙을 지금도 현재 법안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되는 법안하고 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은 작년 5월 10일 이후에 제출했던 그 법안 같이 지금 경제재정소위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도 재정 건전화 법 제정안을 제출을 했고 또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내놔서 제가 제출했는 안도 지금 함께 논의가 되어서 일단 그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가게나 기업이나 또 국가나 경제주체 어느 경제주체든 간에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는 분은 현실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준칙 도입 관련돼서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KG 이후에 적극적 재정 역할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는 단기적 처방으로서 재정을 쏟아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재정 건전성이 조금 악화가 되고 또 더 크게 이야기하면 훼손이 되지만 그런 단기적인 경제 위기가 지났을 때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게 그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IMF 때에 제가 행정돼 있었고 또 2008년, 2009년 당시에 예산 실장을 근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정 관련되는 사람들도 다 빼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을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서 그럴 것 같으면은 재정에 관련되는 건전성 관련되는 사람을 다시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도 큰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건 정치적인 또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정권 차원에서 보면은 그럼 코로나19 이전에 그러면은 그 지난 정권 5년 초에 2017년부터 18, 19까지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발생했는 게 2020년 1월 20일입니다. 그러면 19년 결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9년 결산까지 보면은 급속하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나고 또 금액 자체가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까도 정치적인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정권에서 초기부터 시작해서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또는 재정을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적극적 재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나라 사정이 이렇게 되지 않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정권의 차원이라기보다도 우리 국가의 미래에 또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미래 세대에 대해서 부담을 넘겨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부분은 결코 반대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하고 그렇게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은 만약 이런 정도로 그냥 베이스라인으로 갔을 때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했을 때에 2060년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61%가 되고 2070년 되면 192.6%가 됩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비기축 통화국가 중에서 이런 형태로 가면 바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저는 최소 필요 조건이 재정 준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되는 세계 경험을 어떻게 처리할 거라든지 또는 세부적으로 관련되는 사항들을 제기를 했던 모든 방안들을 반영한 안이 마련됐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해외 출장 당시에 OECD를
방문했습니다. OECD 사무처장은 못 만나고 차장을 만났죠. 그게 또 우리 장명환 장관이 계시지만 브랜들이라고 자고 10여 년 이상 만났던 그 전문가가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같이 앉아서 토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재정준칙이 도입이 되면은 이 보고서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는 지난번에 출장 보고서였는데 그 출장 보고서에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재정준칙이 도입이 되면은 복지 지출이 줄어드느냐 그걸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못하느냐 이런 게 그대로 그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무차장도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존 브랜들이라는 국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같이 이렇게 저도 SBO 회의 때 같이 가고 있던 그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런 대원칙에 동의를 한다면은 야당이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 재정준칙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합의를 해서 이게 대선배님들이 계시고 또 국가를 나라를 재정을 걱정하시는 이런 토론에 오셔서 같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아까 이왕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당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것으로서 토론 마치고 제가 지역에 직접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아주 유리하게 있어서 다시 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토론회가 좀 지치된 통에 약속 시간 때문에 먼저 끝나야 하고 오늘 이렇게 박신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이번에 토론을 하는데 정배 특장이 많이 제일 도와주셨고 두 번째 유성걸 의장인데요. 사무실 빌린 것도 그렇고 어제 기자회견도 유성걸 왔다고 했습니다. 그 결미하고 유성걸 의장이 그랬던 것은 그냥 기획이라는 것도 있지만 평생을 나라의 재정을 걱정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정말 건전해서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다시 한번 유성걸 의장과 이거 또 한번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토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장명환 전 장관님 오늘 느낀 소감 한 4-5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오늘 장명환 기획재정부 전 장관님. 자, 우리 장명환 장관님은 기획재정부 장관하셨고 바로 18, 19, 20 직전 3회에 교육하셨습니다. 장명환 장관님이 두 가지. 하나는 기획재정부나 아니면 항공부 등 경제부처의 입장을 배려했고 그리고 국민정당 민주당도 그런 위치 해야한다 하는 말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받은 강정환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국가재정운용을 담당을 했던 경제기획원이나 기획예산처 그리고 지금 기획재정부의 공직가들 모임인 예우회 회장을 지금 5년째 지금 맡고 있고 제가 18대, 19대, 20대 국회를 하면서 제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근간인 국가재정법과 공기업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운영법을 2007년도에 제가 장관하면서 직접 재정법으로 제정을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만큼은 꼭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현장의 정대철 회장님과 우리 유인학 정책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신 우리 저정학회와 전 주제 발표 토론자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난 60여 년의 우리 대한민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인을 꼽으라면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경제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이렇게 추구해 가면서 또 국가적인 위기 시에는 모든 국가 정책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온 이 재정 정책의 어떤 건전성의 힘입은 바가 크다 하는 것은 각국 전문가들이나 또는 국제기구를 다 인정을 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아까 좀 우리 유성걸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이 250%가 이렇게 적자가 되고 또 다른 나라는 또 훨씬 또 110% 되는데 우리는 좀 더 쓸 여유가 있지 않냐 하고 이렇게 터평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사실 전 경악을 금할 수가 좀 없습니다. 물론 과거의 이 공직자들이 지금 공직자보다 뭐 탁월해서 사실은 이 국가 재정 운영 기조를 정말 무직할 만큼 건전하게 운영하면서도 또 성장도 뒷받침하고 안정도 뒷받침했느냐 꼭 그것만 아닐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5년 단임 정부마다 사실 잠재 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재정 준칙의 법제화라는 이 절체절명의 과제는 이미 우리에게 선택의 과제가 아니고 필수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적인 과제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정말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약탈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토론회를 열어주신 현장에게 특히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재정 전문가들은 뭐 요즘도 추경 편성을 이야기를 하고 또 흔히 퍼퓰리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도 우리나라만큼 노력화가 좀 빨리 진행되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외국의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김우철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또 우리 사실은 재정 운영을 직접 담당해본 사람은 다 알지만 요즘 이제 보조금 운용의 어떤 개편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사실 국가 재정 당국이 재량적으로 해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즉 말해서 지금은 모든 지출 같은 것은 법제화가 너무 많이 진행돼 가지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포션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1987년 이후 이 민주화 세대가 진행되면서 그 과정은 저는 행정보다는 정치가 우위에 서게 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정치가 행정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서 이 재정의 경직성은 훨씬 더 심해져 왔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 이렇게 이 국가 부채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재정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인식을 하고 그것을 인심을 쓰려고 하는 정치적 시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것은 단호히 사실은 거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다른 모든 조건이 우리나라가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우리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신용 등급보다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다른 것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국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는 금리 정책도 통하지 않고 국가 원리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 국가 예산의 30%가 훨씬 넘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금리를 올리겠습니까? 그 금리 정책에 융통성이 전혀 없죠. 그
일본 기업들도 그만큼 사실은 타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물론 거기는 사실은 내부적인 그 축적이 많아서 아직은 외부의 타입을 덜해도 되니까 아직 그 고통은 덜 느끼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그런 엄중한 각오로 재정준칙의 입법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의 이 대회사에서 유인학 정책위원장님께서 이 재정준칙 입법화 문제가 여야에 상관없이 거국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정준칙 입법화를 위한 국민운동을 추진하시겠다는 사실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표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이렇게 마이크를 주신 김에 우선 헌정의 차원에서 헌정에는 뭐 여든 야든 출신과 관계없이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만큼 이 기회에 정말 우리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타이트한 재정준칙이 입법화되도록 범국민적인 운동을 추진하고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다음 총선에서도 국민적인 평가가 냉엄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재정을 하면서 사실은 걱정을 해 살아왔던 이만큼 제 표현에 혹시 좀 과한 점이 있더라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명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미래 세대의 한국을 자랑할 수 있게 생각하기 위해서 재정준칙을 입법화하자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찬성하시면 박수를 한번 주십시오. 그런 운동에 여러분들 참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대는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토론자에 나와 있는 순서로 다음은 강명규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 심의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정부에서 나왔으니까 정부안이 왜 마이너스 3% 단위지정 수준을 했는지를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광구 박사님하고 김우수 교수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해왔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 이유는 저출산 고도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채무 준칙을 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무를 갖다가 한도를 하는 순간 그 전까지는 아무 제약이 없고 채무가 넘는 순간 재정 절벽이 오게 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채무 한도 인상을 위해서 그 많은 정치적 문제가 발생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채무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재정 여건이 아닌 상황에서 채무 준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리 준칙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럼 왜 마이너스 3%냐?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은 준칙을 맨 처음에 도입한 다음에 간단한 준칙을 도입하고 점점 시간이 가면서 보완을 해나가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준칙, 지출 준칙, 수입 준칙 이런 것들을 갖다 애들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법안에 5년마다 저희 준칙을 갖다가 리뷰해서 기획재정부가 확인해보고 검토해본 다음에 상임위에 보고를 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한두 정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IMF에서 3년 이상 재정 준칙을 유지돼야 이게 적절하다. 그래야지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법으로 하려는 거는 그것 때문이고요. 하지만 5년마다 변경 가능하다, 조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국민 같은 경우도 약간씩 적자 비율을 좀 조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복지지출과 같은 의무지출은 가장 먼저 재원이 제공되기 때문에 절대 준칙을 도입한다고 해서 복지지출이 저에게다라는 것은 사실 부분이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저희보다 훨씬 더 타이트한 재정 수지 준칙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마이너스 2% 이내 아니면은
흑자를 내라고 하고 있는 나라들도 아까 얘기 나왔던 삭스 지출, 사회주의 지출을 보면 저희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준칙을 정부가 최대한 지키겠다, 노전제도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굳이 그걸 보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준칙을 입법화한다라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실효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자 지출 규모가 순전히 세금을 갖고 이자로만 지급해야 하는 돈이 24.8조 원입니다. 작년에 20.7조 원이었습니다. 무려 20%가 증가했습니다. 채무가 600조대에서 1000조로 늘었고 이자 고금리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아마 급속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준칙이 입법으로 딱 되는 순간, 법제화 되는 순간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의 유수의 기관과 투자은행 그리고 국제기구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률이 나왔고요. 수지 적자를 갖다 얼마나 내겠다라는 게 법으로 딱 정해지는 순간 바로 모든 기관들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매년 비율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가 되죠. 캡을 씌워서 대한민국의 내년도 국가 채무 비율, GDP 대비 비율은 얼마 이하일 거다라고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채 발행, 외평채 발행을 할 때 조달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낮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24.8조 원 같은 금액이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낮아질 수 있는 거고요. 외평채 같은 경우에는 그 조달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외평채 금리에다가 스프레드를 조금 더 얹어서 한전과 삼성전자 각종 대기업이 해외에서 장기를 하는 지금이 준칙이 통과될 수 있는 제가 보기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지금을 놓치면은 굉장히 난감하지 않을까 정도. 여러분들의 네. 다음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발표자들 필요하면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수지 준칙에 대해 가지고 지출 준칙을 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몇몇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출 준칙이 필요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못 드린 게 재정 준칙의 가장 대전되는 재정 건전화를 위합니다. 재정 건전화를 하기 위해서 총량적인 지표에 수치적인 제한을 가해서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게 재정 준칙이라고 IMF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나는 겁니다. 수입 지출, 수지 채무 이 네 가지가 총량지표입니다. 근데 지출 준칙을 오해를 하고 계신 거는 지출 준칙의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12년에서 30년까지 의무 지출을 얼마 이상은 쓸 수 없다. 이게 지출 준칙입니다. 엄청나게 센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재정을 갖다가 올라내는 거라고 보시면 이걸 진보 분들이 지출 준칙을 하자라는 얘기라는 거는 전혀 지출 준칙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겁니다. 수입 증가율보다 지출 증가율을 높일 수 없다. 그런 게 지출 준칙.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출 준칙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흑자를 내는 거에 가까워. 결과적으로 그런 거를 지출 준칙이라고 해외 사례를 보면 예, 그리고 지출 준칙은 정하기가 현재 상태에서 되게 정하기가 매우 그 다음으로는 우리 서울연구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연구원입니다. 서울연구원 원장이신 박형수 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형수 원장님은 정부의 그 조세재정연구원 원장도 한테 얘기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세재정연구원장님께서 한 20년 넘게 국가재정연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 국가재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또 세대를 넘어서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정말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님과 있게 된 것에 대해 관계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토론은 한 3가지 정도로 해서 첫 번째는 앞에서 우리 김우수 교수나 우리 이준걸 의원님께서 국가 채무 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된다고 우리나라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만 그 이유를 조금 더 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선배님들이 행정부에서 회에서 국가 재정이나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지켜내시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국가 재정을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연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재정규칙 대입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벌써 15년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맨 먼저 재정준칙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제가 거기에 대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왜 우리가 이 시점에 재정준칙을 도입을 해야 되는지 재정 위기의 그 양상이 과거의 재정 위기와 지금 이번이 다르다.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 건전 재정을 지켜왔던 우리의 재정의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은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에 발제분들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소규모 개발 경제다. 그래서 항상 대내외 충격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건전한 뭔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게 국가 재정이다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초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화폐를 막 발행을 해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국가들 중에서 기초통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50% 내외이지만 비기초통화인 기초통화인 경우에는 한 100%, 90에서 100% 정도 됩니다만 비기초통화인 경우에는 그 절반인 50% 정도가 평균적인 국가들의 국가 채무 비율이고 우리나라는 이미 그 50%를 이미 가 있는 수준이다. 라고 앞에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굉장히 많이 또 강조를 해주신 게 국가 시정 등급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우리 건전한 재정이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이런 경제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또 이에 따른 재정 악화도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만 다시 살아나면 세입도 늘어나고 이제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어떤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재정이라고 하는 게 시간을 두고 정상화가 된다. 바로 하는 게 과거의 재정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잘 버티면 된다. 재정이 제 역할만 하면 된다.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재정 위기는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세입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요즘의 분위기로 보면은 구조적으로 우리 세입 자체가 성장률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얼마 전에 우리도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금전경제 성장률을 지금 5번이나 낮췄다는 소리였어요. 반토막이 났는데요. 2.9에서 지금 1.4가 됐으니까 반토막이 났는데 이 성장 기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중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자랑스럽게 세금을 내는 기업 국민이 보셨습니까? 다 안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정치권은 그게 현장에서 더더욱 그런 현상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입기가 점점 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대출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현금복지 포함해서 보편복지 많이 늘려가지고 이제는 외국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대출을 다시 줄여서 국가채무 비율을 줄이고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제 더 이상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이 이전 정부에서 만들었던 그런 보편복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정부의 세출, 복지를 비롯한 세출이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국가 채무를 좀 줄어들지 않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게 과거의 재정 위기하고는 사뭇 양상이 다르다. 보수적인 문제를 이미 적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환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재정 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정 건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기는 제가 보기에는 80년대 초 우리가 마치 경제 안정화 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확 바꿀 때 그 정도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우리 건전재정을 유지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기획예산처나
우리 기획재정부와 같은 행정부가 세금과 예산 편성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우위에 있던 그런 시절에는 행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조세정책과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건전지적인 것이 될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국회로 예산 편성에 관한 많은 권력과 조세에 관한 많은 권력이 넘어온 상태에서 여야 할 것 없이 퍼플리즘을 비롯한 퍼플리즘을 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세나 복지 감축이라고 한다는 굉장히 비인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사가 전혀 없는 여야 정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이러한 힘이 있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의 답은 지금 준칙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저를 비롯한 많은 정치가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코멘트 우리 앞에서 하신 분들 코멘트를 드리면요. 우리 이광구 우리 연구위원께서 발표하신 DSA 분석 굉장히 자세히 해주셨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세입 대출 관리를 잘해서 적자의 규모를 줄이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 성장률을 국채금리보다 높게 유지하는 그런 성장 정책이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지금 적립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조세정 원장을 하는 시절에 재정건조랑 특별법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재정 준칙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와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재정건조랑 특별법이었어요. 항상 이게 공기업의 부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공기업에게 떠넘기면서 그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사령 사업을 하면서 수산공사에다가 그걸 떠넘기면서 그 사태가 많은 우리 수산공사 사업에는 수익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데 그 부담만 다 떠넘기는 그런 것까지도 있었습니다만 요즘 가면 이제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이제 앞에서 많이 회원을 많이 분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서울시도 지금 서울교통공사나 서울에너지공사 같은 경우는 적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SH 서울주택공사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정 문제라고 하는 데 제가 사회보험 또 지방정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공기업 쪽에 있어서의 이렇게 수익성이 낮은 사업들을 어떻게 정리해 낼 것인가 아니면 이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큰 문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폭넓게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노 박사님, 조세지적인 예, 제가 집중은 토론에 카페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이미 많은 말씀해 주셔서 하신 이야기는 안 하고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간단히 이제 간단하고 안 유명한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약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딴 나라의 재정 정치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특히 이제 그거와 관련한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에서 재정 준칙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이제 비슷하면서 다른 의미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재정 준칙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정도 재정 준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할 수는 아니다. 이건 대부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어떤 이제 어려운 과제들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출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있으면 좋긴 한데 앞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이게 빨간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유럽 중에서도 이제 정말 제가 벤치마킹하고 싶은 그런 한 5개국의 이제 국가부채 트렌드입니다. 보시면 95년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중간 여기가 크로스하는 데가 이제 그 19년, 이제 20년 이제 이 코로나 위기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전에는 저희가 부채 수준이 낮다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크로스하면서 이제 이쪽은 코로나 지나면서 정상화 기조로 들어가고 우리는 반면에 그냥 계속 증가하는 이제 이런 트레젝트를 보여주고 있다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 시점에서 저희가 뭐 OECD 평균이 얼마냐 뭐 이런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없다. 사실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대로 운영하는 나라를 어디를 타겟팅해서 벤치마킹할 것이냐. 사실은 그 논의가 있어야지 뭐 부채 수준이 뭐 이런 이야기 상당히 고마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제 국가 자기들이 부채를 발행하는 것 같더니 이게 70%가 넘어가게 되면 국가 부채 수준이 프리메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유럽의 독일이 같은 수준의 크레딧 레이팅을 가지고 부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그 수준이 되려고 하면 35%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 맞는 이제 그런 이제 그걸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도 70%를 넘어가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버퍼를 30%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컨설티브한 재정운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웨덴에서 말씀하셨는데 스위스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스위스가 이제 아까 국제 통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엄청난 그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통화라고 하는 이유가 재정 준칙을 보시면 압니다. 2001년에 이제 스위스는 재정 준칙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이유가 국가 부채 수준이 13%에서 25%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떠올리기 되긴 됐지만 엄청난 숫자이지 않습니까? 사회보험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이제 국가가 바뀌는 그런 엄청난 개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의 문제는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그냥 가급적이야 건전하게 운영하자 그거였다면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장기적인 건 물론 불가능하고 중기적으로도 이제는 적자를 누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중기적인 목표를 세웠지만 그게 결국은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OCF라는 게 한 3% 내지 2% 중반대에 적자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깨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재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여기 말씀드리긴 그렇고 어쨌든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우리나라의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건 출발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출발점은 이 정부의 투명한 생산과 다르게 이것들을 통해서 국민적인 지지를 끌어내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그게 근본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준칙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이제 재정 운영 이슈뿐만 아니고 국가 근본적인 이제 재정 운영의 기반을 바꾸는 이제 그러한 출발점으로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작되면 앞으로 이제 사회보험부터 시작해서 아까 공격도 말씀하셨고 사실은 이제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 위험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걸 관리하기 위한 이제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인욱 교수님 소개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경찰과의 허진국입니다. 여러 언론들과 홍대인과 마이크를 저는 KDI에서 6년 정도 거시 전망과 재정 거시 연구를 했고요. 작년부터 학교에 학습을 가르치고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앞에서 많이 중복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힘드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아까 이랑구 박사님 발표나 이제 유성걸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첫 발표한 작년도에 나온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는 그 전년도 2021년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이제 관리재정 수지를 적자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중기계획이 발표가 되었고 그 자체는 이제 저도 고무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제 우려할 만한 많다는 점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재정 수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재정 수입에서 지출을 뺀 값인데 그 두 가지를 이제 분해해서 생각을 해보면 작년도에 나온 이제 국가재정운영계획상의 재정 지출은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으로 나왔던 2021년도 계획까지 했을 때 전반적으로 지출의 금액 자체는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연도에 따라서 훅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재정 수지 적자 이제 비율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어 나오는지를 보면 결국 이제 재정 수입 그 전망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021년도 계획에 비해서 작년도에 나온 계획에는
재정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전제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호한 재정 수입 적자가 달성된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준을 살펴보면 당년도 계획에서는 이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의 재정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6.5%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재정 수입이 증가하려면 당연히 뭐 증세나 이런 세제 변화가 없다면 당연히 해원, 그러니까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당연히 이제 뭐 항상 이제 그 경제 성장과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경제 성장, 특히 이제 명목 GDP가 움직이는 속도와 유사하게 이제 재정 수입을 움직이게 됩니다. 전반적인 추세는요. 그럼 이거 연평균 6.5%가 그럼 얼마나 달성하기 쉬운 수치냐, 혹은 어려운 수치냐를 따져보면 한국은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명목 GDP 성장률이 6.5%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2021년도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2021년도는 한국 경제가 좋아서 성장률이 높았다기보다는 2020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이제 성장률이 높아나는 시간이 큽니다. 재정 수칙을 법제화를 한다면 이제 증세라든가 혹은 이제 지출 삭감 같은 이제 국민들의 뭐 일부가 상당히 이제 크게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재정 준칙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재정 준칙에는 찬성을 하면서도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자체가 좀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사실 많이 논의된 주제는 아닌데요. 이 재정 준칙이 그 실제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재정 준칙도 잘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예외 조항도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또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은 그에 앞서서 재정 자체가 통합화가 잘 되어야 됩니다. 컨솔리데이션이 잘 되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유사시에 정부가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 이외에 우회적인 통로로 정책 그 이제 부채를 이제 국가 채무에 공식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방식으로 부채나 혹은 이제 그 재정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 많아서는 안 된다. 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이은경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공기업,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비금융 공기업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정부가 이제 정책 사업을 재정을 통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공기업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한다면 이제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나고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 채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 채무는 반입이 되지 않고 또 지금 정부의 재정 정책 안에서 이제 보는 관리재정 부채도 공기업의 부채는 이제 당연히 들어가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무할 부채로 언제든지 전환이 되니까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그런 이제 무회적인 풍류가 사실은 적어야지 이게 그 재정 준칙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재정 준칙을 지키면서도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다른 무회적인 방법으로 이제 악용하는 그런 일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재정 준칙을 잘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런 무회적인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있도록 재정을 잘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같이 이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위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지금 이제 단순히 D3에서 D2를 뺀다 기준으로 하면 GDP 대비로는 한 15에서 2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내부 거래나 정부와의 거래를 뺀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총수치는 그보다 더 높을 것이고요. 한 단계 이제 더 나아가면 좀 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한국 상황 자체가 재정과 금융이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코로나 위기 기간 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재정 지출도 많았지만 이제 금융 지원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금융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이나 가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제 갚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어떤 대출 그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우리가 부실한 가게나 부실한 기업에 이제 빌려주는 돈은 언제든지 이제 무할부채로 전환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대출을 받은 사람이 어떤 그 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의 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을 때 사실은 대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잘하지만 그 가게가 어려운 학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준다든지 혹은 뭐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이제 어렵지만 이제 그 생산성을 갖추고 있는 기업에 이제 그 금융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실한 기업 혹은 우리가 꼭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융 지원으로 연명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소득 수준이 낮은 가게 이런 것은 금융이 아니라 사실은 재정으로 지원을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은 그런 이제 좀비 기업들은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는 이제 기업 활동을 유치하면서
이제 고용을 무지않게 버텨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금융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 검찰이 이제 그런 것들을 정상화를 시키고 이제 기업의 퇴출을 돕는 방향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저소득층이나 혹은 이제 이제 부실화된 기업, 퇴출된 이제 부실화된 기업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재정이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재정과 금융이 이제 그 역할을 정확하게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하고 또 금융 지원도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있고 상업도 있고 환경도 있고 이제 다양한 기업에서 또 중복 지원되는 부분도 이제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가 금융 지원으로 하던 걸 재정이 아니면 당장에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통 정리가 돼야 재정 준칙으로 인한 이제 어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그런 이펙티브 뉴스가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른 의견들은 앞에서 또 말씀드린 것보다 많이 주목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토론자 여러분이 제기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두 일방선이 발표자께서 있으십니까? 한 1분씩 하시죠. 예,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발제할 주제를 국가채무 수위와 산업업무 일부분을 이제 삭발해서 그 부분 주로 말씀드렸고요. 재정정책은 주로 보면 김우철 교수님께서 많이 해주셨고 아까 박노 교수님이나 강영주 심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면 100개국 이상이 재정정치 도입되는데 단일 준칙만 쓰는 나라는 사실 물론 있지만 대부분 더 많은 나라들은 복합 준칙을 씁니다. 수지 준칙이나 채무 준칙을 결합시키거나 아니면 지출 준칙이랑 채무 준칙, 지출 준칙, 수지 준칙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아까 박형수 원장님이나 허준익 박사님 말씀처럼 한 가지 중요한 지표만 쓰면 빠져나갈 규모들을 만듭니다. 근데 수지의 누적합이 사실 채무고 수지에서 빠져나가더라도 채무에서 잡고 혹은 채무에서 빠져나갈 거를 수지나 뭐 지출에서 잡고 이런 식으로 사실 복합적으로 재정주책을 운영하는 나라가 더 많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도입하려면 조금 더 복합 지표로 이제 재정주책을 도입하는 게 더 좋긴 한데 그러다 보면 또 너무 복잡해지면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통과하기 어렵고 이런 실제적인 문제가 또 있어서 사실은 이제 딱 어떤 거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서로 모두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수지 준칙부터 우선 입부가 되면 그 다음에 보완적으로 기출 준칙이나 부채 준칙을 보완적으로 강조하는 중장기적 방안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영정 거. 손흥민 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늘상 이제 사실 뭐 수장공사 4대 강도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게 정말 수장공사에서는 정말 발표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재정이 해야 될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다 떠넘기는 그런 방법들이 사실은 원천적으로 사실 조금 막아져야 되지 않느냐. 원칙이 사실은 필요한 거고 공공적 녹음도 사실은 원칙이 지켜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 저희 보고서들도 많이 사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쓰지 못하지만 그런 쪽으로 저희도 방향을 좀 잡고 있고 항상 원칙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책금융이나 사실 문자나 이런 부분들이 대폭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부실로 굉장히 많이 돌아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집계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통합 관리할 필요성을 말씀해 주신 정말 절실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나머지 또 대화할 게 있으면 식사 또 참석하셔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장님께서
마지막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처음에 같이 출발한 동지들은 그것도 고맙고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지켜주는 분이 부가인 것 같습니다. 3.1운동 때도 처음에 나가 만세군사도 고맙지만은 마지막 일본 칼마대 감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참으로 우리나라가 재정주식을 법제화해서 국가 부채 이용국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무벽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그 헌정의 정책위원회는 제2차 그 세미나는 균형개정과 재정정책, 두 번째는 9월 7일 날 몇 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잘못돼 가지고 국가 성장 동력이 급속하게 위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노령화 몇 가지 진행하니까 더 잘못하면 뭐 성장률 0%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가 성장률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우리 외교 관계가 좋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힘이 있으면 동북아시아 조정계약이지만 힘 없으면 일본은 중국은 러시아는 또 때로는 미국 사람들도 비유마차하기 때문에 외교가 돌아가야 합니다. 외교관계 마지막은 우리나라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출산 고령화를 막아야 해서 그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금년에 하는 집중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직접 아니라도 저희 연구 토론에 참여하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나라의 조정을 지키는 마지막 고생을 감사합니다.